비 오는 묘지 앞 단 12살 소년이 낯선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긴 제 아빠 무덤인데요. 그 순간 노인의 손에 들린 우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 노인은 아들에게 5억 줄 테니 그 여자를 떠나라라며 사랑을 돈으로 끊어낸 장본인이었죠. 13년간 감춰졌던 진실, 그리고 드러난 또 다른 아이의 비밀. 모든 가문과 상속 구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데요. 과연 이 운명적 만남은 파멸로 끝날까요? 아니면 진짜 가족의 시작이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강입니다. 72년을 살아왔지만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13년 전 겨울 아들 윤준호가 집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죠. 수수한 외모지만 눈가에 따뜻한 미소를 띤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응접실 시계가 오후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서민아입니다.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값싼 코트 차림새가 눈에 띄었어요. 윤가의 며느리감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준호가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다독였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제 혈관에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준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제은행 회장의 아들이 윤가의 후계자가 고작 사서와 결혼한다고요? 안 된다. 단 세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죠.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는 윤가의 장남이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문의 위상이 결정된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1000.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미나의 표정이 굳어갔죠. 1억이다. 수표를 미나 앞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1억 줄 테니 헤어져라. 받고 깔끔하게 정리해.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다시 수표를 썼습니다. 그럼 5억이다. 5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더 큰 금액의 수표를 미나 앞에 내밀었어요. 미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미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준호가 급히 따라가려 했지만 저는 그를 막았어요. 앉아라. 준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는 미나를 사랑합니다. 사랑 따위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너는 대성그룹 최 회장의 딸 최유라와 정약 결혼할 것이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명문가끼리의 결합, 그것이 윤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여자와 결혼한다고 계속 고집 피우면 상속은 한 푼도 없다.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도 미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포기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응접실에는 시계 소리만 뚝딱거렸죠. 5분이 흘렀습니다. 10분이 흘렀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가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 쌓아온 재산, 국제은행의 위상,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칠 수는 없었겠죠. 아버지께서 일군 그 모든 것들을 저 혼자만의 감정으로 내칠 수는 없겠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돈으로 계산했던 순간이요. 체면과 권위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미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어요. 새벽 4시 30분 미나는 첫 번째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월세 55만 원, 시급 9천 원. 이 두 숫자가 미나의 하루를 지배했죠. 18시간을 일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이었어요. 첫 번째 일터는 새벽 시장이었습니다.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5시간 동안 채소를 다듬고 포장했어요. 손가락 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미나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도연아. 엄마는 못 자도 널 지킬 수 있어. 미나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임신 6개월이었지만 배가 불러와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헤어진 후 혼자가 된 상황에서 아이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오전 10시 30분 미나는 두 번째 일터인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사서로 일하는 곳이었죠. 오후 6시까지 7시간 30분을 근무했어요. 임신부에게는 힘든 장시간 서 있기였지만 책에 둘러싸인 이곳만큼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동안 미나는 육아서를 몰래 읽었어요. 태교에 좋다는 클래식 음악도 이어폰으로 들었죠.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였습니다. 혼자 키우더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어. 미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준호를 잃었지만 그와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저녁 7시 미나는 세 번째 일터인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밤 12시까지 5시간을 일했어요. 하루 총 17시간 30분의 노동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새벽 1시가 넘었죠.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이 가장 힘들었어요. 술 취한 손님들의 험한 말, 무거운 택배 상자들, 온종일 서 있어야 하는 고통. 배가 당기고 허리가 아파와도 참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나는 편의점 화장실에서 무너져 앉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볼이 홀쭉하게 들어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죠. 준호야, 미안해. 내 아이를 이렇게밖에 키울 수 없어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금세 닦아내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울 시간조차 아까웠거든요. 월급날이 되면 미나는 꼼꼼히 계산했어요. 새벽 시장 45만 원, 도서관 130만 원, 편의점 45만 원. 총 220만 원에서 월세 55만 원을 빼면 165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미나는 매달 5만 원씩은 꼭 저축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했거든요. 분유값, 기저귀값, 아기 옷값.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해야 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밤 미나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거였어요. 혼자서 응급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도연이를 낳았습니다. 준호 닮았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도연이를 바라보며 미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이의 눈매가 준호와 똑같았거든요. 그 순간 미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키우겠어. 12년이 흘렀습니다. 미나는 지금도 새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도연이를 혼자 키우기 위해서였죠. 체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강인함만 있었어요. 그 빗속 묘지에서 도연이를 만난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2시 47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13년 전 준호와의 마지막 대화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들을 잃고 손자를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이 후회로 밀려왔어요. 여긴 제 아빠 무덤인데요. 도연이의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살 아이의 순수한 눈빛,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 준호를 닮은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죠. 저는 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라. 회장님 새벽 3시인데 24시간 내에 모든 걸 보고하라. 그 아이의 하루를 전부 알고 싶다. 정비서는 놀란 듯 했지만 바로 승낙했어요. 30년간 함께 일해온 그는 제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정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불과 18시간 만에 모든 조사를 끝낸 거였어요. 서민아 씨는 현재 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비서가 차분히 보고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새벽 시장,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도서관,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편의점. 하루 17시간 30분의 노동이었습니다. 월 수입은 220만 원 정도이고 월세 55만 원을 제외하면 165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하루에 쓰는 돈보다 적은 금액으로 모자가 한 달을 버티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윤도현 군은 어떤가? 매우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성적은 전교 3등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정비서가 도연이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학교에서 웃고 있는 모습,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다른 아이들과 차이가 나는군. 네, 대부분 할인마트에서 산 옷들입니다. 운동화도 3년째 같은 것을 신고 있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손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더 있습니다.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도연이 군이 학원을 다니지 못해서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서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가의 후손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니. 이 모든 것이 13년 전 제 선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현이 군의 생김새를 보면 준호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라인이 거의 똑같고요. 저도 그것을 느꼈어요. 빗속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도현이에게서 준호의 모습을 봤거든요. 하지만 확신을 가지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최유라는 어떤가? 준호님과 결혼 후 아들 지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정비서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뭔가 지우군의 생김새가 준호님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유라 씨 쪽 가족과 더 닮았다고 보는 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어머니를 닮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13년 전에 오만한 선택, 그로 인해 고통받은 미나와 도연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어요.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손자를 되찾고 싶었거든요. 아니, 되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미나가 저를 용서할까요? 도연이는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받아들일까요? 13년의 공백이 너무 컸어요. 그래도 시도해야 했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조사를 마친 후 3일째 되던 날, 저는 미나를 찾아갔어요. 오후 2시 30분, 미나가 일하는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미나의 모습은 13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볼이 홀쭉하고 손등에는 거친 일로 인한 상처들이 보였죠.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미나가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13년 만의 재회였죠. 미나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어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밖에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나는 주저했지만 결국 점심시간이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에 앉자마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에 미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곧 차갑게 돌아섰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가 달라지나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13년간 쌓인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이를, 제 손자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필요 없어요. 미나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비서가 조사해온 자료가 머릿속에 선명했거든요. 3년째 같은 운동화, 학원 대신 도서관 자습, 하루 17시간 일하는 어머니. 교육비라도 지원하게 해주세요. 도연이는 똑똑한 아이인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식당 안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13년 전에 저를 돈으로 모욕하셨잖아요. 5억 줄 테니 헤어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아버님은 저를 거지 취급하셨어요. 준호가 사랑한다고 해도 믿지 않으셨고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3년 전의 상처가 다시 터진 거였죠. 준호는 아버님 말대로 최유라 씨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죠. 이제 와서 저희한테 뭘 원하시는 건가요?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상처가 섞인 목소리였죠. 1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도연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아세요? 그건 하루 17시간씩 일해도 겨우 월세 내고 살기 바빴어요. 아이가 친구들처럼 학원에 보내달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죠. 미나의 고백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도연이도 저도 아버님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미나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미나는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13년간 쌓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는 절대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깊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속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요. 미나와의 만남 이후 저는 고민 끝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유라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에르메스 가방부터 까르띠에 시계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외국 유학 중이었고 집엔 가정부 3명이 드나들고 있었죠. 유라는 시아버지에게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살아있을 때도 바쁘다며 1년에 몇 번 보지 않았어요. 지우 교육비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정도였죠. 그런 유라에게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준호에게 혼외 아들이 있는 것 같다. 전화 너머로 샴페인 잔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확실한 거 맞아요? 유라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여자 누구래요?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13년 만에 나타난 이야기라 그런지 유라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고하고 우아한 척하면서도 예의 없는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저도 그 여자 만나고 싶어요. 꼭 한번 자리 만들어주세요. 유라가 요구했어요. 준호 씨 아들이 맞다면 제가 키워야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제가 직접 봐야 해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두 여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3일 후 저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 씨, 함께 식사할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미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드러났어요. 유라.
준호의 아내와 함께입니다.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나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미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3년 전 최유라, 대성그룹 회장의 딸. 그 여자가 결혼 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준호를 빼앗아간 그 여자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그 여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미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칠어진 손, 홀쭉한 볼, 값싼 옷차림. 13년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어. 나는 당당하게 살아왔으니까. 결국 미나는 다음날 윤태강에게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보겠어요. 3일 후 호텔 라운지에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유라가 등장했을 때 주변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루부탱 하이힐,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총 1억 원이 넘는 차림새였죠. 미나는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낡은 검정 코트에 3년 전에 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유라와의 대조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어머나, 이분이 그 유명한 서민아시네요. 유라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는 명백한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13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이시네요. 미나는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위축되고 있었어요. 유라의 화려한 모습과 자신의 초라한 차림새가 대비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서민아입니다. 미나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유라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웨이터를 불러 가장 비싼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13년 전이나 된 일인데 준호 씨 아들이 맞는 건가요? 유라가 비웃는 듯한 말투로 캐물었어요. 증거라도 있나요?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 말에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3년 동안 혼자 키워온 제 아들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유라가 손톱을 다듬으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혹시 준호 씨 말고 다른 남자와의 아이는 아니겠죠? 그 순간 미나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화내지 마세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유라는 여전히 우아한 척하며 웃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나요? 특히 13년이나 지난 일이면 더더욱.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참을 수 있어도 도연이까지 모욕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있지만 제 아들까지 모욕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어요. 모욕이라뇨? 사실 확인을 하자는 건데. 유라가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도현이. 준호를 많이 닮았나요? 아, 맞다. 13년이면 얼굴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유라는 여전히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된 유라의 도발에 당하고만 있던 미나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유라 씨 아들은 어떠세요? 준호 씨 아들 맞나요? 순간 유라의 손이 멈췄어요.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거든요. 제 아들요? 유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당연히 맞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DNA 친자 확인하세요.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나의 말에 유라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DNA 친자 확인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지호는 분명히 준호의 아들인데. 확실하시다면 왜 그렇게 당황하세요? 미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미 준비해둔 것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미 조사해봤습니다. 제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유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뭘 조사했다는 거예요? 준호의 의료 기록입니다. 정비서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12년 전 겨울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12년 전 11월 15일, 준호는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유라의 와인 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와인이 하얀 카펫에 붉게 번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태어난 건 12년 전 9월이었죠. 그런데 준호는 그해 11월에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즉, 지우는 준호의 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유라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때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저에게 약속했어요.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그 약속만은 지키겠다고.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차분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비서와의 대화가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도연이가 준호와 정말 닮았다는 그 말이요. 며칠 전 정비서와 다음 미팅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었어요. 사실 지우는 준호님이랑 닮았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도연이를 보고 저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회장님. 정비서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미나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남겼던 명함 때문이었죠. 저희의 사랑을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준호 씨의 마음을 이제야 받아들여 주시는 건가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었어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고 정관 수술을 할 거라고 했다고요. 그 말도 믿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정말 후회됐습니다. 지금 유라한테는 아이가 있다. 그럼 그 아이가 준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었다. 준호 씨는 결혼은 했지만 마음으로는 저와 도연이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 말에 유라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준호는 저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행복했다고. 그럼 지우의 친아버지는 누굽니까?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13년간 나를 속였구나.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윤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지우가 남의 자식이었다니요. 아버님,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호텔 라운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집도 나가. 윤가와는 더 이상 아무 관계 없다. 유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몸이 바닥에 닿았어요. 아버님, 제발이요. 지우는 죄가 없어요. 지우에게는 친아버지가 있겠지. 그 사람을 찾아가라. 저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13년간의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했거든요. 정비서 유라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켜라. 집에서도 내보내고. 네, 회장님. 유라가 절규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자리를 떠났어요. 미나도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호텔 밖에 나오자 미나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지켜준 약속이었네요. 미안합니다. 13년간 당신과 도연이를 외면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거든요. 준호는 강제로 유라와 결혼했지만 마음은 끝까지 미나와 도연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관 수술까지 받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켰던 거죠. 이제 도연이를 제대로 된 손자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유라는 그날 저녁집에서 쫓겨났어요. 13년간 누린 모든 부와 지위를 잃고 말았죠. 거짓으로 쌓은 성은 결국 무너지게 마련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정비서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서류를 작성하러 간 거였어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불과 2주 전에 지우를 후계자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누구를 후계자로 하시겠습니까? 윤도현입니다. 제 친손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제은행 지분 전체, 강남본가, 그리고 모든 부동산을 도현이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3년간 외면했던 손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는 결정이 이렇게 당연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서민아 씨에게는 별도로 100억을 지원하겠습니다. 13년간 혼자 도연이를 키운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후 저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이와 함께 저녁을 드시겠습니까? 도연이도 함께해요? 미나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네. 이제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7시 호텔 한정식집에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도연이가 들어오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준호를 빼닮은 모습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도연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12살 아이치고는 의젓했어요. 도연아, 나는 내 할아버지다. 제가 무릎을 꿇고 도연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죠. 할아버지. 도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국제은행 회장으로 살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손자 앞에서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도연이가 작은 손으로 제 뺨을 닦아줬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힘들었을 거라고. 그 순간 제 마음이 더욱 무너졌어요. 이렇게 착한 손자를 13년간 외면했다니요. 미나 씨. 저는 미나를 바라봤어요.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시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미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도연이만 괜찮다면요. 할아버지,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13년간의 모든 후회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봉투를 미나에게 건넸어요. 유언장 사본이었죠. 뭐예요? 도연이를 제 유일한 후계자로 선언했습니다. 윤가의 모든 재산이 도연이 것입니다. 미나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합니다. 도연이는 윤가의 적법한 후계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도연이 교육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학원,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시겠어요. 할아버지, 저 공부 잘해요. 도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도연이가 제일 똑똑하지. 제가 도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처음으로 해보는 할아버지 역할이었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도연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도 아빠처럼 저를 떠나실 건 아니죠?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할아버지는 끝까지 도연이 곁에 있을 거란다. 약속해주세요. 도연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약속한다. 저는 도연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72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을 했어요. 혈연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순간들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무덤에서 시작된 운명 같은 만남이 결국 진짜 가족의 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긴 세월의 아픔을 뛰어넘어 마침내 모두가 행복을 찾은 결말이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